서부 축선이 물론 1, 2, 3 방어 라인에서 더 강력하게 집중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먼저 38도선을 넘은 건 우리 국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 4단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뒤에 이제 송효천 준장의 수도사단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3, 4단이 고성에 도달한 10월 4일 시점에 수도사단의 한개 연대, 18연대가 간성에서 진부령을 넘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원통, 인제, 그다음에 양구, 이 문등리, 사태리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루트로 방향을 틀어요. 즉 이 말은 지방으로 왔네요. 네, 이 말은 태백산맥을 서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두고 좌우측에서 이제 진행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이제 당시 군단장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해안도로로 6개 연대가 가다 보니까 너무나 기동하기가 쉽지 않다. 병력이 많다 보니까 네. 잼 형산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태백산맥 내륙 쪽에서 북한군 게릴라가 준동을 하니 애들 또 뭔가 소탕을 해야 되니 수도사단을 그쪽으로 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내심 김백일 군단장이 의도했던 이게 있었습니다. 뭐요? 서로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양 부대는 원산으로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에 대한 경쟁이 붙고 이게 이제 막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국군이 원산 점령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원산 상륙 작전에 나설 미 해병대와 7사단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아니, 예, 참. 야, 국군 뭐야? 이 벌써 도착했다고? 지금 깜짝 놀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D-Day는 언제였습니까? 원래 원산 상륙작전 계획을 이제 수립할 당시에는 이제 10월 15일로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어허. 제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이제 예하의 두 사단장과 참모진들을 소집해서 원산 상륙작전 계획을 이제 논의하는데 이때 알몬드 장군이 생각하기에 군단이 상륙 세부 계획을 짜는데 4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제1해병사단이 인천으로 이동해서 병력의 승선과 장비 적재를 마치는데 6일이 걸리고 또 인천에서 출발해서 원산 앞 해역에 도착하는데 4일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14일쯤 되면 도착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바로 상륙을 할 수는 없으니까 D-Day. 예, D-Day가 일단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딱 잡았는데 사단장도 일단 모여서 의견 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날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시 D-Day를 20일로 늦추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우리 국군이 원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야, 이건 인천 상륙 작전보다 너무 더 빡빡한 거 아니야? 그렇죠. 뭐라고 국군 도착했대?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9월 29일에 아직 회의를 하고 있을 때 1해병사단은 개성이나 의정부 방면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사단은 이제 수원 한강 이남 쪽에 이제 배치돼가지고 국상하는 이제 미 1군단과 점차 교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죠. 제대로 출발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출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딱 9월 28일 서울 수복 다음에 그때 저희가 서울 시내를 소탕하고서 더 밀고 올라가던 그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게 의정부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만 올라가고 뒤에 후속 부대한테 인계하고 너네는 인천으로 가서 다시 원산 갈 준비해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때 국군은 이미 원산 앞까지 도착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제가 원산 이야기할 때 약간 빼먹은 부분이긴 한데 1군단의 그러니까 원산 공격은 현재 이제 미 8군의 통제로 이루어집니다. 워커가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작전에. 그 워커가 이 전선을 거의 2차례 정도 방문했을 정도로 한국군 작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상군은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군을 활용해서 폭격을 계속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포 사격도 계속 이제 해주고 특히 해병대, 항공대까지 올 정도로 엄청나게 해주는데 정일권 총참모장의 이제 자서전에 따르면 왜 이렇게 워커가 관심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부분에서 워커가 국군이 원산을 탈환해서 미 10군단 원산 상륙작전에 김 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 국군의 1군단의 원산 탈환을 엄청나게 지원해줬다.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국군이 동부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동부 지역을 총괄하는 것은 워커이고 네네. 서부 지역을 총괄하는 것은 알몬드인데 아닙니다. 다 지금은 워커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전부 다 그렇죠. 워커. 예. 아몬드는 지금 이제 서부 전선에 있는 미 10군단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얘들 어차피 원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원산으로 지금 돌리고 하는 것을 알몬드가 하고 있는데 네. 움직이려고 했더니 워커가 끝났는데? 예, 그렇지. 근데 이게 물론 미국은 워낙 철두철미하게 모든 보급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전쟁을 많이 치러본 국가니까 그렇습니다만 내 집을 지키는 사람들과
다른 집을 지키러 간 사람의 마음은 다르구나라는 것이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 우리 국군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죠. 네. 저희는 진짜 정말 훌륭하신 우리의 선배님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자, 그런데 원산 상륙 병력들은 도대체 이제 출발하려고 막 그렇죠. 하고 작전 이제 짜고 이러면 아니 우리 국군은 언제 보급받고 이 유엔군은 언제 출발하고 아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네, 진짜 큰일 왜냐하면 났죠. 자칫 잘못하면 재정비한 북한군이 혹시라도 뒤를 포위하거나 보급 끊거나 야 이거 어떡하지? 약간 머리가 아득해진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안 그래도 인천항은 아까 하역량이 되게 적은 항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인천항이 해병대가 원산 상륙작전 하려고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여기서 계속 승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좁은 항이 더 혼잡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8군은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해병대는 나가니까 다 항구를 써버리니까 형목 현상. 예, 그리고 8군이 보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이 약해지다 보니까 미 8군은 북진에서 제일 주공이고 빠르게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공격 기세가 약화되게 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그럼 그래도 차라리 그 인천에 적체되느니 동부 원산 상륙 작전을 하는 부대를 그냥 부산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배를 출발하는 게 나은 선택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그래서 있었죠. 그 예. 미 1해병사단을 후속해서 이제 상륙할 7사단은 그래서 부산으로 결국 내려갑니다. 돌리는군요. 네. 이거 이러면 완전히 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우리 국군처럼 그냥 육로로 가는 게 빠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호사가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오르내렸었죠. 논쟁거리죠. 뭐 이런 얘기 해요. 뭐 미군도 충분히 바보짓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세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급이 워낙 정체돼 있는 상태다. 보급은 파악도 안 되고 뿌려놓은 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보급이 혼란된 상황에서는 하염없이 기다리느니 차라리 뒤로 빼서 여기서 완편해서 보급을 한 다음에 잘 된 애를 그냥 갖다가 올려놓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니었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 미군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원산 상륙작전 계획에 대해서 미군 내부 반응 자체도 아까 이제 워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했었고, 그러니까 10군단을 차라리 평양 쪽으로 보내자는 게 워커의 아이디어였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스미스도 그렇고 뭐 바도 그렇고 조이 제독 같은 경우도 해군 사령관 조이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죠. 참모들과 함께 10군단이 차라리 육로로 원산으로 가는 게 빠르다. 추가령 부조국으로. 그렇죠. 거기는 네, 그나마 그렇게 그래도 가는 길이 게 있잖아요. 빠르다. 그리고 지금 봐라, 한국군 1군단이 더 빠르게 도착할 것 그냥 같다. 뒤에 쫓아가면 되잖아. 네, 이런 어떤 반응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원산 상륙에게는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걸 하려고 했던. 메가더 원수가 이제 본인이 그 원산 상륙작전의 근거로 삼은 게 10월 1일 시점에서 서부전선에 아직 보급선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가 판단하기에 미군 2개 군단을 서부전선에 집중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보급상 어렵다고 이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1개 군단을 원산으로 보내서 원산에 항구를 확보한 게 낫고 서부전선에서는 그러니까 보급이 좀 지탱 가능한 1개 군단으로 공격을 계속한 게 낫다. 근데 상륙작전을 하려면은 역시 그 10군단을 보내야죠. 상륙작전 이미 수행을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는 그렇게 근거를 삼아서 원산 공격을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서부 전선에 집중했다가는 이 보급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원산 쪽으로 돌리게 되면 항구를 이용한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구와 비행장이 항구와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양쪽 보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미국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네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 뭐 보급의 문제를 따지면은 항구를 확보하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진 않는데 굳이 10군단을 그렇죠. 다시 돌려서. 돌려갖고 네. 글로 보내는 게 맞는 것이냐. 지금 그냥 추가령 구조국을 통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가서 원산을 장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항구를 확보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원산 상륙 병력들 인천 부산까지 빨리 이동을 하면 좋잖아요. 여기에도 차질이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산 상륙의 주력이 돼야 될 1해병사단이 문제인 게 미 1군단이 북상하는 게 알몬드 장군의 예상보다 좀 늦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의정부 방면에서 이제 교대를 완료하는 게 10월 4일이 되는 거죠. 10월 4일. 원래 예상보다 하루가 좀 늦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5일부터 후방으로 이제 3일간 걸쳐가지고 하루에 1개 연대씩 인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 이미 하루를 더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하루를 까먹으면 뒤에는 3일을 까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원산 상륙 작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함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인천 때랑 같은 함대가 가는 거죠? 네, 거의 비슷한 편성으로 갔습니다. 결국에 미 제7함대가 주축이 된 제7합동기동부대가 가장 상위에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저희가 전대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 임무부대가 나뉘어 있었는데 그들이 거의 고스란히 이젠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을 해서 원산 상륙 준비를 합니다. 아, 바쁘다, 바빠, 진짜. 그래서 저희 뭐 TF-95, 선봉에 쓴 TF-95가 좀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펀치를 날릴 TF-90 그리고 군수 지원에 나설 TF-79 그리고 항모로 멀리서 항공 지원을 퍼부을 TF-77 이 구성은 인천 상륙작전에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은 편성표에 보시면은 TF-95 밑에 육전대 바로 소해부대가 저 밑에 있었습니다. 소해부대란 게 뭡니까? 기뢰를 제거한. 그렇죠. 항구에 깔린 기뢰를 제거한 임무가 아예 별도의 부대로 지금 편성돼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원산 상륙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천 상륙 작전은 처음엔 기뢰 혹시 깔려 있을까 두려워했지만은 거의 없었죠. 막상 들어가 보니 북한군이 깔 시간이 없어갖고 몇 개 좀 제거하고 말았다고 했는데 원산은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이 있었는데. 원산은 이미 항공 정찰을 통해서 2달 전부터 원산 앞바다에 기뢰를 갖다가 열심히 부설하고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은 북한, 소련과 가깝기 때문에 기뢰를 공급해줄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기뢰가 원활하게 들어와서 깔 시간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여기 기뢰 장난 아니겠는걸? 그러니까 전문 소해 부대가 편성이 돼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소해전대 말고도 약간의 디테일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 허탕친 네. 큰 덩치의 함이 있었죠. 전함이 있었죠. 그죠? 전함 미주리가 네. 나중에 4일 뒤에 들어와서 몇 발 쏘지도 못하고 못 쐈죠. 네, 아깝게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배가 왔으니까 네. 7함대 7기동부대의 기함으로 스트로블 제독이 야 나도 좀 큰 배 좀 타보자 해서 미주리가 딱 기함으로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해는 훨씬 전함이 활동하기 좋습니다. 수심이 깊으니까 더 안심하고 갈 수도 있고 네. 또 해안 안쪽으로 바로 뒤가 산이어서 이 서울처럼 깊이 내륙에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안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 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리 같은 큰 배들이 여기서는 화력전을 더 빵빵하게 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북한군 역시 원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왜냐면 굉장히 발전된 항구이자 공업 도시니까요. 방어 태세도 잘 갖췄겠죠. 해안 방어는 제법 기뢰를 부설하고 충실하게 했던 거와 반대로 지상 방면 방어 태세가 의외로 좀 많이 부실한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그 원산을 방어한 주력 부대가 이제 42사단인데 들어본 적도 이게 명칭은 사단인데 완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42사단 포병연대 일부는 이미 국군이 원산 코앞에 갔는데 아직도 평양에서 속 끌고 오는 중이었고 그다음에 그 42사단에 또 그 588연대라고 해안 방어 맡은 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대는 원산 지역만 방어한 게 아니고 동해안을 따라 가지고 쭉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군이 이제 원산에 육박했는데 588연대는 전체 연대가 원산에 집결을 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해는 좀 가는 게 네. 북군이 진짜 빨리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죠. 그건 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외에도 사실 또 남쪽에서 후퇴해온 패잔병들을 규합해가지고 임시부대도 만들고 이름은 거창하죠. 뭐 42사단, 12사단, 뭐 강릉여단. 아 이름만 들으면 의리의리한데 뭐 실전투력이 뭐 1, 2연대도 안 되는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조직적인 방어를 할 수가 없죠. 이때 보면은 뭐 북한이 하도 궁하니까 뭐 심지어 죄수부대까지 만듭니다. 죄수부대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이게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데 소련군이 잘 쓰던 북한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gat혀 있던 애들을 그렇죠. 니네가 잘 싸우면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 이렇게. 그렇죠. 예. 아, 이거 북한판 더티더즌 같은 애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유엔군의 대승리로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북한에서 다급해가지고 원산교도소의 수감자 중에서 그나마 좀 죄가 좀 가볍다고 생각된 한 1,800명 정도를 석방해가지고 제 528 독립보병연대를 만듭니다. 근데 장교가 부족하니까 심지어 이때 보면 일부 소대장들도 죄수예요. 장교도 죄수, 사병도 죄수.
얘네들이 사실 김일성 때문에 콩밥을 먹었는데 뭐 김일성을 위해 죽고 싶진 않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원산 지역에 폭격 몇 번 하고 국군이 딱 어떤 소문이 퍼지니까 야반 도주하는 병력들이 많아져가지고 실제로 총도 한번 제대로 못 쏴보고 연대가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장교 간부만 한 80명쯤 남아가지고 만주로 도망을 가죠. 이 528년대는.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니까 이런 부대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예. 독립연대의 존재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군요. 나중에 51년도에 미군이 이 연대에 소속돼 있던 장교 몇 명을 잡아가지고서야 이 연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51년도에. 자, 국군의 낙승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방심을 하는 부대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는 저희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군의 원산 점령 작전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산을 점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원산을 안타깝게도 답사를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가기 많이 힘들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답사지는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정말 우리 전쟁사를 사랑하시는 많은 이제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정말 이곳은 한번 가봤으면 하는 원탑 심 교수님의 원탑 전적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딱 느끼기 좋은 곳. 이곳을 막으면 완전히 앞에 있는 부대들이 갈 곳이 없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바로 현리의 오미제 고개입니다. 오마치. 관리 전투. 춘천도 사실 왜 춘천에서 우리가 방어를 잘했을까라는 부분이 춘천을 이제 가면 느껴지거든요. 특히 춘천의 그 분지 지형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국군이 얼마나 힘들게 싸웠을까를 느껴보고 싶으면 유학산을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학산. 네, 다부동의 유학산을 가보면 북한 쪽에서 오기에는 수월한데 이거를 방어하는 국군이 이걸 역습해서 다시 차지하기에는 마지막에 절벽같이 기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수기를 보면 뭐 손톱이 다 빠졌다 뭐 시작해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가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근데 먼데 가시기 전에 꼭 백사고지와 연희고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이 다 전적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항상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전적지 중에 심 교수님이 가보지 못한 전적지 원산으로 다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도를 보면서 원산을 좀 이해하려고 나름 노력을 해봤는데 저기 보이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이 빨간 부분이 원산입니다. 그래서 원산을 보면은 길이가 약 한 4km쯤 돼요. 근데 네. 폭이 대단히 좁습니다. 네. 특히 중앙 지역은 엄청나게 협소해요. 그러니까 원산이라는 도시는 좌우로 발달된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폭이 좁은 이유는 영흥만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시내를 쭉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파고들고 있고 남쪽에서는 당시로는 여왕산이라고 불렸던 산인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망산이 연결되는 고지 능선이 또 이 중심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다는 건데 자세히 보면 약간 아기 공룡 둘리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티라노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공룡 모양 같기도 해요. 꼬리가 달려 있는 공룡 모양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저런 모양의 도시가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게 지금 남한 땅이었다면 밑으로 엄청나게 발전해서 도시가 더 커졌겠죠. 네. 근데 지금도 보니까 저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저 이제 폭이 좁아지는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를 중심으로 왼쪽이 사실상 원산의 시가지입니다. 저기에 원산 시청도 있고 원산역도 있고 원산항도 저기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좀 떨어져 있어 동쪽에는 원산 비행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산업시설, 공장시설들이 저쪽에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산 시내를 점령한다라고 하면은 원산의 이제 서쪽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 입장에서는 원산 시가지로 들어가려면 저기를 감지할 수 있는 주요 고지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지가 189고지를 잇는 한 3개 고지군들이 있는데 저기를 점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가지로 들어가는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에는 여왕산 일대를 능선을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군단장은 나름 계획을 줍니다. 그래, 너희가 서로 싸우지 말고 3, 4단 너희는 저 동쪽에 있는 고지군을 점령해라. 그리고 수도사단 너희는 저 서쪽에 있는 여왕산 일대를 점령해라. 이 고지를 점령한 후에 너희가 동서에서 협조해서 원산 시가지를 점령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동서의 고지를 점령하는 순간 그냥 원산 시내는 혼이 다 내려다 보이는 상황이 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명적인 유혹이죠. 혼이 내려다 보이니까
협조해서 잘 공격해라고 했는데 야 하면서 다 같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진행 과정을 보면은 실제 그 어떤 지시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이 부대가 먼저 내가 중심부로 가고 싶은 욕심이 엄청 강해죠. 욕구가.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때요? 두 부대가 엄청나게 경쟁을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게다가 특히 시가지로 가면 갈수록 전투 지경선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불분명해집니다. 심지어 사단 내 연대끼리도 경쟁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간 데를 또 가게 되고 교차로 막 진출하게 되고 이런 뭔가 혼란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피하 식별이 제대로 되나요? 피하 식별이 잘 어려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공간사 기록에는 5인 사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없지만 사실 없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뭐 동쪽 고지군부터 보면은 이미 여기를 공격하는 거는 사실 3, 4단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사단 기갑류들도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의가 넘쳤던 거죠. 네, 그러면서 치열한 전투 끝에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고지군을 점령을 했고 바로 원산 시내 방향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서쪽 고지군 여왕산 일대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수도사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3사단 26년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섞여요, 연대끼리. 네. 섞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군사 지도가 없어요. 이제 이때 뭐 백선엽 장군의 자서전을 보더라도 한국군이 이제 제대로 된 군사 지도가 없었다. 뭐 현대전을 수행한 능력부터가 이미 잘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군사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지경선을 만들어줘도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서로 그런 이제 경쟁 심리 때문에 협조된 공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의외로 북한군이 강하게 또 방어를 합니다. 그 자기 동네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든 뭐 막겠다라는 이제 거기가 사실 여왕산이 뚫리면 그냥 원산 시가지로 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막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명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월 11일 오전에 우리를 도움을 줬던 큰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의 공군 지원입니다. 항공지. 예, 이게 특히 해병대 항공 편대가 날라와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우리가 탈환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시가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먼저 이 지역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들어오는 곳곳마다 이제 분필로 표시를 다니고 우리가 여기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펼치면서 결국에는 다 점령을 해놓고 서로 고지 점령한 쪽은 내가 원산 먼저 들어왔다. 시가지 들어온 사람 내가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티격태격 해서 하는 과정 중에 이 상황 정리는 군단장이 와서 이제 10월 10일 10시부로 양 사단이 함께 원산을 점령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원산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은 아니었어요. 서울 탈환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이제 거세게 저항하는 북한군의 잔류 세력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까지 소탕 작전을 계속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되죠. 거죠. 재밌는 사실은 미군은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월 1일 날 살팔선을 도파해서 북지를 개시한 이후에 북한군의 이제 폐잔병을 나름 이제 소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소탕하면서 하루 평균 26km를 진격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완전히 평지가 아니라 산맥에 호랑이의 경추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걸어가는 건데 엄청 빠른 거죠. 네, 26km면 어마어마한 전격전입니다, 이거는. 와. 이거를 10일 만에 이렇게 해서 원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최대 요충지인 원산을 국군이 발로써 점령을 한 거죠. 네. 우리 그 남북전쟁 할 때 압도적 병력과 압도적 보급과 압도적 무기를 가지고 있던 북군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셰넌도였고 그 장군 잭슨 장군 남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앞마당, 내 보급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북군도 거기는 못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앞마당, 내 보급선 다 가지고 있던 북한이 우리 국군에게 완전히 괴물당하고 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군은 우리가 저 원산을 점령하고 승리하리라 이런 열정에 사실은 조금의 실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죠.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잘못했느니 어쩌는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야, 이렇게 하면 밀릴 것 같은데 계획 세우는데 원산 점령당했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를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워커 중장입니다.海軍사령관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0월 11일
우리가 이제 아직 시가지 소탕을 끝내기 전에 이미 원산을 왔어요. 원산 비행장으로. 그래서 딱 와서 미 5 공군 사령관이랑 함께 와가지고 원산 비행장을 딱 시찰하면서 김백일 준장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기도 나중에 이제 김백일 준장이 이제 미군으로부터 이제 상훈을 받는데 상훈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알몬드한테 받았어요. 아 이거 좀 아니거든요. 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그 10월 11일 시점에서는 우리 국군 1군단이 미 10군단으로 이제 배속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일권 총참모장의 이제 자서전에는 이토록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워커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하는데 워커도 아쉽고 우리 국군도 좀 아쉽고 네,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 진짜 왔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는 기지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의의를 좀 찾고 싶었었겠죠. 그래서 바로 했던 게 뭐냐면 역시나 원산 비행장에 이제 수송품을 날라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수송기가 이제 일본에서 날라와서 한국 국군에게 이제 바로 보급품을 전달을 해주죠. 네. 국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보급까지 딱 나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 지역과 평양까지도 이제 미국 공군이 쉽게 더 손쉽게 작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산 점령의 또 하나의 의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큰 의의는 미군에게 혹은 뭐 유엔군에게 우리 국군은 건재하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이제 사실이고. 내 나라 내 땅은 우리가 지킨다. 이게 그렇죠.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원산 상륙 작전을 참 애매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붕 떠버렸네요. 네. 진짜. 이 작전이 과연 필요했던 것일까? 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의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 미국 연합군의 보급을 국군이 똑같이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아이스크림 먹기 시작했겠네요. 뭐 아이스크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kg씩 보급받고. 근데 아직까지도 미군하고는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북진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은 좀 제대로 된 그 부분을 좀 덜 지원받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전에 비하면 더 좋아졌죠. 왜냐면 분명히. 너무 배고팠었잖아요. 네네. 근데 국군들이. 저희 아이스크림은 없지만 이제 이 무렵부터 이제 국군에게 좋은 게 하나 또 생깁니다. 뭐요? 초콜릿이요? 이제 슬슬 건빵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영등포에 있던 그 제과 공장에서 이제 건빵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전쟁이 난 다음에 우리 국군은 건빵 보급을 진짜로 못 받게 되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다가 건빵을 발주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제 생산한 건빵들이 10월 말부터 이제 비행기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원산 비행장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이 원산 상륙 작전 이러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군단이 다시 원산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럴수록 더 준비해야 합니다. 더 준비해요. 예, 더 잘해야죠. 그래서 원상 상륙작전 주력 부대였죠. 미제 해병 1사단이 병력과 장비를 탑재하는데 그게 언제였냐? 10월 6일부터였고요. 네. 10일 만에 원산항을 향해 출항하게 됩니다. 늦어. 미군 입장에서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미 해병대가 원산에 처음 도착한 날이 19일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원산 앞바다에 뭐가 많아요? 기뢰가 빽빽했죠. 여기에 또 발목이 잡힌 거여서 그 기뢰를 제거하는 소회전이 10월 10일부터 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는데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기뢰가 배치된 지도. 왜냐하면 이게 기뢰가 떴다 가라앉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해서 탐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뢰를 부설한 그 지도가 있으면 굉장히 손쉽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주 동안 돼요. 2주요? 예, 그러니까 미 해병대원 입장에서는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기뢰 제거 때문에 기다리는 데까지 2주가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배 위에서 기다리는 배 위에서, 그것도 해상에서. 아니, 땅! 최 박사님 가서 조언 좀 해줘. 땅으로 가자고 해요. 이왕 갈 거면. 그렇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야, 그러면 준비에서부터 와, 벌써 한 거의 20일 한 달 넘게. 걸려, 한 달.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에서 떠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산 앞바다에서 12시간 동안 울릉도를 향해 내려갔다가 다시 원산으로 오고 이걸 반복한 거예요. 가만히 못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땅에서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그쵸. 배 타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항상 2주 동안 언제 출발할까 기다리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갈수록 또 하루는 파도가 좋은데 또 하루는 파도가 안 좋네. 그럼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될까요? 또 멀미하고. 되는 거예요. 이 해상 생활에 지친 해병대원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작전을 뭐라고 그랬냐? 요요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자조적이다. 갔다 왔다. 진짜.
그래서 굉장히 불평이 많았다. 그러니까 기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시간 이렇게까지 소요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군요. 이런 복병 철저하게 분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밀사쿨에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기뢰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까요? 네, 오래간만에 밀사쿨이죠. 예. 사실 이제까지는 기뢰가 무슨 문제가 돼갖고 무슨 작전을 못하거나 그런 걸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던 네네. 것 같은데 이제 상륙작전을 멋있게 다시 한번 인천의 영광을 재현해 보려고 하니까 이젠 진짜 기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샘플 안 가져오셨나요? 좀 이따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왜 기뢰예요? 우리 어뢰는 이게 항주에서 쭉 가는 거고 이거는 항주하지 않고 딱 고정돼서 터지는 그런 기계식 수레라고 해서 기계할 때 바로 그 기자입니다. 기계식 수레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한번 기뢰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네. 기뢰가 사실 지뢰와 달리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류도 훨씬 많고요. 기상천외한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은 발전된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이 기뢰라는 거는 바다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은 뻥 터져서 배를 침몰시키거나 대파시키는 그런 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순한 이 폭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설치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터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냥 이 폭탄 덩어리를 둥둥둥둥 띄워놓는 기뢰가 있습니다. 이걸 부유 기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뜨는 것도 바다에 띄워놓은 드럼통처럼 이렇게 띄워놓은 게 있는가 하면은 약간 조금 겉에선 안 보이게 약간 수심 안쪽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부유 기뢰도 있는데요. 이 부유 기뢰의 문제는 뭐 떠 있으면은 발견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떠다니면 나중에 뿌릴 때는 좋은데 어디로 흘러가서 그렇죠, 어디 그렇지. 처박혀 있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배도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배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기뢰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설사 부유기뢰를 쓰더라도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유기뢰는 어느 시간 이상이 지나면은 저절로 불활성화돼서 해체가 되든 자폭하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딱 고정이 돼갖고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지뢰가 필요해요. 그럼 바다에서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땅에 박혀 있어야죠. 닷을 내려놔야겠죠. 앵커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닷을 단 지뢰를 갖다가 계류 기뢰라고 합니다. 계류. 그래서 이 닷은 해저에 닿아 있고 거기서 쇠사슬이 쫙 올라와 있어갖고 기뢰의 본체는 그 닷줄에 묶여갖고 어느 수심 밑에 안 보이는 곳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으면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해저 바다 밑으로. 밑바닥에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 가만히 있는 이런 해저 기뢰도 있습니다. 근데 동해는 수심이 깊. 네, 수심이 깊은 데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터져봤자 의미가 없어요. 영향이 네. 별로 없겠죠. 근데 얕은 바다에서는 바닥에서 터져도 폭발력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강이라든가 얕은 바다에서 아무래도 효과가 있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굉장히 폭탄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작약을. 그리고 또 바다에 평소에 가라앉아 있지만은 조금 더 멀리 있어갖고 만약에 배가 지나가면은 그 신호를 감지해서 그때 쑥 떠올라서 뻥 터지는 이런 변형 이 해저지뢰도 있습니다. 첨단이네. 그리고 이 해저지뢰가 또 유용한 때가 뭐냐면 수상함 말고 잠수함을 노릴 때 맞습니다. 잠수함은 해저 가까운 곳에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신호를 갖다가 잡으면은 거기서 쑥 떠오르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게 돌변해서 어뢰처럼 추적을 해서 잠수함을 향해 항주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종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기뢰를 갖다가 터지게 하는 방식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뢰를 터지게 하는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도 포탄 이런 거에서 뭐가 가장 기본입니까? 접촉할 때 네. 충격에 의해서 충격신관이 작동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다가 접촉기라고 합니다. 직접 접촉이 일어나야지 터진다고 해서. 근데 당연히 이거는 배가 직접 기뢰나 아니면 다른 센서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충격신관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태평양 전쟁 때 위티신관. VT신관 그렇습니다. 근접신관이 나왔죠. 네, 근접. 네. 기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뢰도 어느 이상 가깝게 가면은 거기서 뻥 그걸 감지하고 터질 수 있게 하는데 이게 바로 감은 기뢰입니다. 우리가 이 포탄의 어떤 근접신관 같은 경우는 레이더 전파를 갖다가 돌아오는 것 같고 이걸 반응을 했었는데 공룡. 네, 기억하시는군요.
이 물속에서는 전파가 안 통하잖아요. 물속에서는 전파가 안 통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요? 대신에 뭐가 됩니까? 음파. 그렇죠. 음파는 돼요. 소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신호를 갖다가 쓰는데 배가 딱 지나가면은 거기 스크루나 그런 데서 소음이 나겠죠. 그러면은 여기 패시브 소나가 달려 있어 갖고 거기서 나오는 음파를 갖다가 들어서 그 마이크로폰을 증폭해 갖고 소리가 커지면은 뻥 터지게 하는 이런 음향 감응 기뢰도 있고, 또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밀려나면서 그 수압이 올라가는 걸 측정을 하는 그런 수압 감응 기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그 전에 조금 더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장. 이게 그래서 이걸 자기 감응 기뢰라고 하는데, 이걸 기억하시면은 어뢰 스캔들에서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어뢰 스캔들 얘기할 때 그때도 자기 신관을 갖다가 했었는데 안 터지고 막 그런 얘기 해드렸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이 자기 감응 신관을 갖다가 맨 처음 만들어서 넣은 게 기뢰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 감응 기뢰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품을. 신기하라고 제작진한테도 안 가르쳐줬대요. 연구실 데렸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집에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한번 뒤져봤더니 있나 싶었는데 있는 게 가제트 있었습니다. 같은 분이야. 나와라 만능 자기감은. 자기 감응 이 신관이 뭔지를 이해하시려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나침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침반을 갖고 왔습니다. 나침반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여기 자석이죠, 자석. 그래서 이게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이 S극이고 남쪽이 N극이어 갖고 남극에서 북극 쪽으로 향하는 이런 자기장이 쭉 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요 바늘이 쫙 정렬이 되면은 빨간 쪽이 가리키는 것이 북쪽이고 하얀 쪽이 가리키는 게 S 남쪽이든 이걸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돌리더라도 이게 북쪽 남쪽을 가리키는구나,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방위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나침반을 보다 정교한 자력계가 내장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침반을 우리가 옛날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 우리 붙여오는 자석인데, 자석을 갖다 여기다 같이 대면은 여기 막 따라 움직이죠. 자석을 따라서 여기 자기장이 미치기 때문에 자력선에 따라서 이게 정렬이 되는데, 배는 보통 뭘로 만듭니까? 쇠로 만듭니다. 철로 만들죠. 근데 철은 무슨 성질이 있냐면은, 철은 우리가 강자성 물질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도자기라든가 나무라든가 하는 거는 여기 자기장이 지나가더라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안에 물질들의 변화가 없는데, 철 같은 이런 물질들은 무슨 변화가 있냐면은, 우리 원자에는 주변에 전자라고 있잖아요. 이 전자 하나하나가 조그만 자석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철과 같은 물질들은 이게 자력선이 외부에서 미치면은 이 내부에 있는 그 전자가 그 자기장 방향으로 같이 딱 정렬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뭐에 비유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막 잔뜩 모아놓으면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평소에는 쭈뼛쭈뼛하고 이거 어떻게 막 얘기를 하지 하면서 잘 말도 못 걸고 그냥 웅성웅성 하다가 갑자기 화면에다가 뭐 크게 딱 띄워주면은 다들 딱 그쪽을 향해서 보겠죠. 얘기하기 귀찮은데 잘 됐다 하면서 다 그쪽을 보고 스크린 방향으로 정렬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선 방향으로 향해서 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극이 그 방향으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그 자력을 딱 끊어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계속 얘기를 그거 안 보고 해요. 있어요. 다시 그러고 이게 좋지 하면서 그냥 계속 스크린 방향을 보고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영구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과 같은 이런 강자성 물질들은 자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강하게 자력을 쏘면 자석이 돼요? 네, 걸어주고 이를 여기서 딱 이러고 있어 라고 하고 자기장을 딱 끊어주면은 그게 자석이 됩니다. 완전 신기하네? 네, 자석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돈을 받고 팔아? 아주 잘 정렬이 되는 물질들, 그럴수록 강자성이 강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붙어있는 이런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게 그런 성질이 강한 물질들로 딱 만든 거죠. 자, 그래갖고 사실 일반적인 철로 만든 선체들은
주변에 자기장 영향을 받아갖고 사실은 약간 자성을 띠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또 갖고 와본 게 있는데 집에 있는 쇳덩이들을 뒤져 보니까 이런 철봉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는 집에 도대체 왜 그런 봉이 있어요? 이 철봉은 자석으로 만든 게 전혀 아닌데도요. 이걸 대보시면은 움직인다. 네, 따라 움직여요. 요거에 따라서. 신기하네요. 철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석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자성을 띠고 있는 선체가 지나가 보세요. 이 나침반 자력계 위를 갖다가 지나가 보면은 바늘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자성을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흔들리는 걸 딱 감지해서 뻥 터진다. 터지게 하면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진짜.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게 자기 감응기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배 선체에 이런 자성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군함 같은 경우는 디가우싱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예요? 이런 자성이 남아있지 않게 자성을 최대한 지웁니다. 그렇게 하면은 배가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겠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은 재미가 없죠. 제가 그래서 또 쇳덩이들을 집에 있던 걸 찾아봤는데요. 집에 왜 이렇게 쇳덩이가 많아? 네, 이런 쇳덩이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집에 이것도- 그런 쇳덩이가 있어? 대형 자석 같은. 네, 이것도 어디 제가 쓰는 추인데 이거는 그래서 디가우싱이 굉장히 잘 된 거의 자성이 없는 그런 쇳덩이입니다. 집에서 디가우싱도 해요? 우리 디가우싱 어디서 이용하냐면은 집에서 DIY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 있잖아요. 어떤 드라이버들은 끝에 자석 처리가 돼갖고 나사 딱 대면은 나사 그게 딱 거기 달라붙고 그래서 그거 갖고 조이기 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최 박사님 굉장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네. 비싼 드라이버만 돼요. 싼 드라이버는 안 돼요. 싼데도 되는데 좀 좋은 드라이버들은 거기 뭐가 딸려오냐면은 그 자성을 지웠다 다시 넣었다 할 수 있는 그걸 줍니다. 대박!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비싼 거야? 안 비싸.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그걸 쑥 긁으면은 이 자석처럼 나사가 붙게 할 수도 있다가 그걸 또 쑥 긁으면은 그런 이게 장치가 사라지게 하는 그게 가능한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나 한 번도 못 봤어. 이거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건데 스테인레스는 아예 그런 게 자성이 왜 없기 있는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주변에 갔다가 지나가더라도 전혀 나침반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가우싱 된 쇳덩이를 갖다가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갖다 이렇게 움직여. 쓱 지나가게 하면 순간 조금씩 떨리죠. 이게 지나갈 때 출렁, 디가우싱인데 왜 움직여? 지나갈 때 출렁. 디가우싱 되더라도 철의 존재만으로도 이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자기장. 네. 이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 지구 자기장이 철 속에 들어갔다가 순간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왜곡이 생깁니다. 진짜 신기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살짝 출렁, 우와. 출렁하는 요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면은 아무리 디가우싱된 선체를 가진 배라도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나침반이 내장돼 있는 그런 신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접촉식 기뢰도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 기뢰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닷속에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냅둬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배터리로 작동된다고 해보세요. 좀 지나면은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버리겠죠. 확인되죠. 그러면 이 비싼 기뢰 설치해 놓고서 수시로 들어가서 배터리를 갈거나 아니면 다시 그걸 오래 못 쓰고 철거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네오디뮴 자석 같은 걸로 기뢰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가면 쩍 하고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자석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붙기는 쉽지만은 상대 배에서 찾기도 쉽겠죠. 저 밑에 어마어마한 자석이 숨어 있다. 그러네. 이거 기뢰네. 막 이렇게 찾을 수도 그다음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뢰를 촘촘하게 배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기뢰끼리 붙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줘요. 같이 밀어내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하여튼 있어요.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게 역시 기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즘 같은 경우는 훨씬 쉬워졌어요. 요즘은 리튬이온 전지처럼 방전이 잘 안 되는 이런 좋은 전지들이 나와서 요즘은 그냥 전지만 넣어도 몇 년 이상씩 대기 모드로 있다가 갑자기 탁 깨어나서 뻥 터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배터리 기술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요 기뢰의 접촉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뾰족한 뿔처럼 만들었는데 그 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유리관이 들어 있고요.
유리관 속에 황산이 들어 있습니다. 깨지면 네, 이게 배가 딱 접촉하는 순간 이게 우지직 찌그러지면서 그 유리관 속에 있던 황산이 짜작 새어 나오면 이게 어디 옆에 전극으로 흘러 들어가서 납 배터리 같이 돼요. 우리 그래서 근접신관도 만쥐에 이제 빠져나오는 압력을 받아서 그 안에 앰플이 쫙 깨지면서 산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습전지가 작동을 해서 신관이 작동된다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원리가 여기도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도의 기술들이 있고요. 지금은 훨씬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지금은 전자기술이 발달하면서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자력항주를 해갖고 적 배를 향해서 돌진에 들어가고 그리고 딱 기만하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갖고 지금은 훨씬 더 기뢰가 골치 아픈 문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스마트 기뢰 같은 개념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발사돼서 멈춰 있는 미사일 같은 유래인 거네요. 네, 거의 그 수준의 기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없애냐, 어떻게 소외를 하냐 문제인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것들. 일단 문제가 소해 부대가 자체가 너무 부족했어요. 소해정은. 6.25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태평양에 소해정이 단 19척밖에 없었어요. 아이고야. 우리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손을 내민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아이러니하네요. 네. 이번엔 서부 축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깃은 북한의 심장부 평양이죠. 딱 개성을 넘어가자마자 딱 맞닥뜨린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금천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요충지인 만큼 북한군도 여기에 나름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용한, 운용이 가능한 T-34 8호 전차를 다 여기다 투입시킵니다. 평양 점령의 스피드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휘하 부대들에게 경쟁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미 1기병사단, 24사단, 이제 길 좀 평탄해졌지? 팍팍 올라가라. 이것만 보면은 사실 국군 1사단은 논외였죠. 국군 1사단은 아무래도 산악지대로도 험한 내륙으로 가니까 쟤는 너무 늦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전차도 없고. 네, 이걸 우리 국군이 뒤엎어냅니다. 네.